나라 돈 받아서 생활하는 주제의 해외여행이라니. 라며 깊은 고민에 빠진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영구임대 아파트 103동의 오후는 늘 고요했다. 복도식 아파트의 낡은 방충망 사이로 나른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거실 장판을 비쳤다. 68세 김영숙 씨는 돋보기를 쓴 채 달려가 들여다보고 있었다. 매달 20일, 그녀의 통장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입금된다. 그날은 영숙 씨가 한 달 중 유일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날이자 동시에 국가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죄송함을 동시에 느끼는 날이기도 했다. 영숙 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변변한 소득 없이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그녀에게 정부의 지원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매달 들어오는 생계급여로 쌀을 사고 공과금을 내며 의료급여 일종 혜택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약을 타먹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수급자 자격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정막을 깬 것은 전화벨 소리였다.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명절에나 얼굴을 비치는 아들 민호였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먹었지. 넌 밥 챙겨 먹고 다니냐? 목소리가 왜 이리 잠겼어? 일이 좀 많아서요. 아참, 엄마, 이번에 엄마 칠순이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었다. 영숙 씨는 칠순이라는 단어에 괜히 마음이 짠해졌다. 남들처럼 번듯한 잔치는커녕 따뜻한 밥 한 끼나 같이 먹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칠순은 무슨, 그냥 넘어가자. 너도 바쁜데.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엄마, 비행기 한번 타보셔야죠. 저랑 같이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 가요. 3박 4일로 예약해둘게요.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낭.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에서나 보던 그곳. 에메랄드빛 바다와 야자수가 넘실거리는 이국적인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평생 제주도는커녕 비행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그녀였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나 싶어 코끝이 시큰해졌다. 비행기라니,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런 거래. 난 괜찮다. 이미 휴가도 냈고 알아보고 있어요. 엄마는 여권 사진만 찍으시면 돼요. 친구분들 보니까 다들 다녀오시던데 우리 엄마만 못 가본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숙 씨의 가슴은 설렘으로 쿵쾅거렸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앨범을 꺼내보며 촌스러운 옷을 입고 찍은 젊은 날의 사진들을 어루만졌다. 나도 비행기를 타보는구나. 구름 위를 날아서 다른 나라 땅을 밟아보는구나.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기쁨은 채 1시간을 가지 못했다. 거실 한편에 놓여있는 수급자 증명서와 지난달 구청에서 날아온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득, 재산, 변동사항, 성실신고 안내.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영숙 씨의 심장은 설렘이 아닌 공포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국가의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만약 해외여행을 갔다는 사실이 구청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나라 돈 받아서 생활하는 주제에 해외여행이라니. 누군가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행정적인 불이익이었다. 혹시라도 비행기를 타는 순간 전산망에 기록이 남아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끊기는 건 아닐까? 아니, 그동안 받았던 돈까지 다 토해내라고 하면 어쩌지? 의료급여가 박탈되면 당장 다음 달 무릎주사는 어떻게 맞나? 생각이 꼬리를 물자 털컥 겁이 났다.
아들 민호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다들 잘만 다녀오더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건 민호가 이 바닥 생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였다. 수급자들에게는 공무원의 말 한마디, 우편물 한 통이 곧 법이고 생존이었다. 영숙 씨는 달력에 아들이 말한 여행 날짜를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쳤다. 붉은 동그라미가 마치 경고등처럼 보였다. 다낭의 푸른 바다가 순식간에 시커먼 파도로 변해 자신을 덮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칠순이라는 축복받은 숫자가 적힌 달력을 보며 기쁨 대신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가고 싶다. 하지만 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영숙 씨는 무릎을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아들의 효심을 거절할 명분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생명줄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도 없었다. 차라리 아들이 이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야속한 마음마저 들었다. 낡은 아파트의 거실, 켜지지 않은 텔레비전의 검은 화면 속에 근심 가득한 영숙 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것은 평생 가난을 견디며 살아온, 그래서 행복 앞에서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 노인의 슬픈 자화상이었다. 다음 날 오후 영숙 씨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으로 향했다. 믹스커피의 달달한 향과 어르신들의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영숙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10원짜리 고스톱판에 훈수를 두며 웃었겠지만 오늘은 구석진 소파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옆동에 사는 박 여사가 믹스커피 잔을 들고 다가왔다. 박 여사는 이 동네 소식통이라 불릴 만큼 모르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김영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누렇게 떴네. 어디 아파?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니, 그게 우리 민호가 이번 내 칠순에 베트남인가 어딘가로 여행을 보내준다지 뭐야. 비행기 타고 가는 거라는데 내가 가도 되나 싶어서. 영숙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여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영숙 씨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아이고 형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 해외여행? 나라 돈 받는 처지에 비행기를 탄다고? 형님, 저기 건너편 2단지 최 씨 할아버지 얘기 못 들었어? 최 씨 할아버지라는 말에 영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 씨? 그 폐지 줍고 다니는 양반? 그래, 그 양반이야. 작년에 딸이 효도한다고 태국인가 보내줬다잖아. 그 양반도 형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다녀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 줄 알아? 구청에서 귀신같이 알고는 수급비 싹 끊어버렸대. 그동안 받은 돈까지 다 토해내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폐지 줍고 다니는 거야. 나라 전산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비행기표 끊는 순간 구청 컴퓨터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더라니까. 박 여사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사실 최 씨 할아버지의 사연에는 복잡한 내막이 있었다. 그는 해외에 나간 김에 지인의 식당에서 2달 넘게 일을 하며 현금 소득을 올렸고 이를 숨긴 채 귀국했다가 소득 미신고와 장기 체류가 겹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였다. 하지만 동네 노인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은 앞뒤 맥락이 다 잘려나간 채 해외여행 수급 자격 박탈이라는 공포스러운 공식으로만 남아있었다. 그게 정말이야? 내가 형님 겁주려고 그러겠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죽은 듯이 사는 게 남는 거야. 괜히 바람 쐰다고 나갔다가 쪽박 차지 말고 아들한테 못 간다고 해. 그게 자식 도와주는 거야. 박 여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쐐기를 박았다. 영숙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칠순 기념여행이 졸지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다. 영숙 씨는 도망치듯 경로당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 민호의 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변해 그녀를 짓눌렀다. 수급비가 끊기면 당장 관리비는 어떻게 내며 혈압약은 어떻게 타먹는단 말인가.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수급 신청을 할 때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다.
겨우겨우 나라의 도움으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그 알량한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던 영숙 씨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할 작정이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질 못하겠다고, 비행기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둘러댈 생각이었다. 여보세요, 민호냐? 수화기를 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메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김 형님 계세요? 저 반장이에요. 같은 층에 사는 반장댁이었다. 평소 꼼꼼하고 야무지기로 소문난 반장은 영숙 씨가 경로당에서 안색이 창백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들른 것이었다. 영숙 씨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다. 반장은 영숙 씨의 퀭한 눈을 보더니 혀를 찼다. 아까 경로당에서 박 여사한테 무슨 소리 들으셨죠? 그 양반 또 최씨 할아버지 얘기 꺼냈구만. 영숙 씨는 참았던 눈물을 글썽이며 반장의 손을 잡았다. 반장님, 나 어떡해. 민호가 여행 가자는데 그거 가면 나 수급자 잘린다며.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반장은 영숙 씨를 다독이며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박 여사 말 다 믿지 마세요. 그 양반은 확인도 안 된 소리를 뉴스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최씨 할아버지는 가서 몰래 돈 벌다 걸린 거지 여행 갔다고 무조건 자르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도와주라고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카더라 통신을 믿어요. 정확한 건 나라에서 정한 법이고 지침이에요. 반장은 영숙 씨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아들한테 거짓말해서 효도할 기회 뺏지 마세요. 내일 날 밝으면 저랑 같이 동사무소, 아니 행정복지센터 갑시다. 가서 담당 주무관한테 딱 터놓고 물어봐요. 내가 수급자인데 며칠 여행 다녀와도 되냐 안 되냐.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왜 미리 겁먹고 도망부터 가려고 하세요? 반장의 말은 명쾌했다. 영숙 씨는 멍하니 반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담당자에게 물어본다. 너무나 당연한 해결책이었지만 관공서 문턱이 높게만 느껴졌던 영숙 씨에게는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다. 국무원들은 감시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라는 반장의 말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그래, 물어보는 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옥살이 하듯 집에만 있으라는 법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침 책자 나오는 거 알죠? 거기에 다 써있대요. 내일 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영숙 씨는 그제야 깊게 들이마셨던 숨을 내뱉을 수 있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막연한 공포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짓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어제보다는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다. 영숙 씨는 내일 아침 일찍 입고 나갈 옷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그녀 나름의 비장한 준비였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 아껴 입던 남색 재킷을 꺼내 입었다. 마치 죄를 짓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다. 옆에서 팔짱을 낀 반장댁이 형님 어깨 좀 펴요. 우리가 뭐 훔치러 가요? 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행정복지센터의 자동문이 열리고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자 다시금 입안이 바짝 말랐다. 번호표 기기에서 대기인수 3명이 찍힌 종이를 뽑아들고 소파에 앉았다. 창구 너머에서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대해 보였다. 띵동! 맑은 알림음과 함께 영숙 씨의 번호가 전광판에 떴다. 가요 형님. 반장댁의 손에 이끌려 창구 앞에 앉았다. 담당자인 이 주무관은 30대 중반의 젊은 청년으로 평소 썰을 수령하러 올 때마다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친절한 미소조차 검사관의 날카로운 눈빛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니, 그게 선생님,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영숙 씨가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답답해하던 반장댁이 대신 나섰다. 주무관님, 다름이 아니라 김영님 아들이 이번 칠순이라고 베트남 여행을 보내준다지 뭐예요? 근데 이영님은 수급자 주제 해외여행 갔다가 수급비 다 끊기고 큰일 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알아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러 모시고 왔어요. 수급자는 해외여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장댁의 직설적인 물음에 주무관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걱정 말라는 듯 영숙 씨의 거친 손등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이고, 어머니,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자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가시면 안 된다는 규정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숙 씨는 막혔던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의구심은 여전했다. 그럼 박 여사가 그러는데 최씨 영감님은 여행 갔다가 다 끊겼다던데 나는 3박 4일이라는데 정말 괜찮은겨? 이 주무관은 책상 한편에 꽂혀있던 두꺼운 책자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페이지를 넘겨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부분을 영숙 씨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 여기를 보세요. 정부 지침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중지되는 조건은 여행 자체가 아니라 장기 체류입니다. 정확히는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180일 동안 해외에 머문 기간을 다 합쳐서 60일이 넘어가면 그때는 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주무관은 모니터 화면을 돌려 달력을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어머니가 이번에 3박 4일 다녀오시죠? 그럼 1년에 60일 되려면 아직 56일이나 남은 거예요. 며칠 바람 쐬고 오시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최씨 어르신 같은 경우는 2달 넘게 나가 계셨기 때문에 규정에 걸린 거고요. 영숙 씨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주무관이 짚어주는 글귀를 눈으로 쫓았다. 해외 체류 기간 60일 이상 시 급여 중지. 검은 글씨가 명확하게 박혀 있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공포가 팩트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영숙 씨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근데 선생님, 여행 가는 건 그렇다 쳐도 비행기표랑 호텔비랑 다 아들이 내주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볼 때는 아들이 돈이 많으니까 엄마 도와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수급비 깎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보내주는 돈도 소득으로 잡힌다던데. 영숙 씨의 예리한 질문에 주무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자녀분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생활비나 용돈은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도 있죠. 영숙 씨의 얼굴이 다시 흑빛이 되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싶어 어깨가 축 늘어지려는 찰나 주무관이 손가락을 들어 단서 조항을 가리켰다. 하지만 어머니, 이번 여행은 매달 받는 생활비가 아니라 칠순 기념이잖아요. 우리 지침에는 결혼, 장례, 칠순 등 경조사와 관련해서 지인이나 친족에게 받는 금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즉, 아드님이 효도여행 보내드리는 비용은 어머니의 정기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회성 선물로 인정해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래도 되는겨? 네, 그럼요. 대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투명성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기 확인 조사를 할 때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오간 기록이 있거나 출입국 기록이 뜨면 소명을 요청드릴 거예요. 그때 이간 칠순 여행 경비였다는 걸 증명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현금으로 받지 마시고 꼭 계좌이체로 받으시되 통장 메모란에 어머니 칠순 여행이라고 딱 찍히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행사 계약서나 비행기표도 버리지 말고 챙겨두시고요. 주무관의 설명은 명쾌했다. 숨기면 의심을 받지만 드러내고 증명하면 권리가 된다는 것. 그것이 행정의 원칙이었다. 주무관은 메모지에 영숙 씨가 챙겨야 할 것들을 꼼꼼히 적어 건넸다. 1. 3박 4일 일정, 60일 미만 체류 준수. 2. 여행 경비는 계좌로 받고 칠순 여행 메모 남기기.
3. 여행 일정표와 영수증 보관하기. 어머니, 국가는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지 방 안에만 갇혀 지내길 원하지 않아요. 칠순이신데 아드님 덕분에 좋은 구경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사진 찍어 오시면 저도 좀 보여주시고요. 주무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영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쇠창살이 거치는 기분이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내가 괜히 겁만 집어먹고. 행정복지센터를 나서는 영숙 씨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웠다. 하늘은 파랗고 도로변의 가로수도 싱그러워 보였다. 그녀는 주무관이 준 메모지를 꼬깃꼬깃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다낭으로 가는 진짜 티켓이자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보증서였다. 형님, 거봐요. 내가 뭘 했어. 물어보길 잘했죠? 그러게, 반장 아니었으면 나 평생 후회할 뻔했어. 당장 민호한테 전화해야겠다. 엄마 여권 사진 찍으러 가야 한다고. 영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제도라는 것은 멀리서 보면 감시의 눈 같지만 가까이서 바르게 이해하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임을 영숙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행정복지센터를 다녀온 후 김영숙 씨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며 이불 속에 숨어 있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처럼 꼼꼼하고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이주무관이 적어준 메모지가 가훈처럼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돋보기와 볼펜 그리고 텅 빈 클리어 파일 하나가 놓였다. 영숙 씨는 가장 먼저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 여권 사진 찍었다. 그리고 여행 경비 말인데 네가 저번에 현금으로 뽑아서 용돈처럼 준다고 했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수화기 넘어 아들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금이 쓰기 편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영숙 씨는 주무관에게 들은 내용을 또박또박 읊어주었다. 나라에서 돕는 돈 받는 사람은 돈의 꼬리표가 확실해야 해. 네가 그냥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내가 딴 주머니 찾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은행 가서 내 통장으로 붙이되 보내는 사람 이름 옆에다가 어머니 칠순 여행이라고 딱 박아서 보내라. 알았지? 그냥 용돈이나 민호라고만 적으면 안 돼. 칠순 여행이야. 아들은 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행정박사가 되었나 싶어 웃음을 터뜨렸지만 영숙 씨는 진지했다. 그녀에게 통장 입금 내역에 적요라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돈이 생계를 위한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뿐인 기념일을 위한 일회성 선물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법적 증거였다. 며칠 뒤 통장을 정리하러 간 영숙 씨는 김민호 칠순 여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다음 단계는 서류 챙기기였다. 영숙 씨는 동네 여행사를 찾아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신신당부했다. 아가씨, 여기 계약서랑 일정표 있지? 그거 잉크 번지지 않게 깨끗한 걸로 2장만 뽑아줘요. 그리고 영수증도 날짜랑 금액 딱 맞게 해서 도장 꽝 찍어주고. 여행사 직원은 꼼꼼한 할머니 손님이라 생각하며 서류를 봉투에 담아주었다. 영숙 씨는 집에 돌아와 그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둔 클리어 파일에 소중히 끼워 넣었다. 여행 일정표, 여행사 계약서, 비행기 전자항공권, 그리고 통장 사본. 남들이 볼 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영숙 씨에게 이 파일은 행여나 날아올지 모르는 부정수급 의심이라는 화살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이자 부적이었다. 숨길 게 없으면 무서울 것도 없다. 영숙 씨는 거울을 보며 몇 번이고 되뇌었다. 준비 과정이 투명해질수록 죄책감으로 짓눌렸던 마음에도 서서히 자존감이 차올랐다. 드디어 출국 당일. 인천국제공항은 영숙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전 같았으면 그 화려함에 기가 죽어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나 싶어 어깨를 잔뜩 움츠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아들 민호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었다. 가방 속에는 여권과 함께 그 투명한 서류들이 얌전히 잠들어 있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제복을 입은 심사관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심장이 덜컥했지만 영숙 씨는 피하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나는 몰래 도망가는 게 아니야. 나라에서 정한 60일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3박 4일만 보고 올 거야. 내 아들이 칠순 선물로 보내주는 거라고 신고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여권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기계에 대고 모니터를 확인하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띠링,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동문이 열렸다. 그 소리는 마치 국가가 영숙 씨에게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승인해주는 소리처럼 들렸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를 때 영숙 씨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 땅을 내려다보았다. 성냥갑처럼 작아진 아파트들이 보였다. 그 속에서 가난과 싸우며 때로는 눈치 보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구름 아래로 스쳐 지나갔다. 그래, 수급자라고 해서 죄인은 아니지. 법을 지키고 정직하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야.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영숙 씨는 난생 처음 보는 에메랄드빛 바다 앞에서 탄성을 질렀다. 습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주름진 뺨을 어루만졌다. 민호가 카메라를 들고 섰다. 엄마, 여기 보세요. 웃으세요, 활짝. 영숙 씨는 야자수 그늘 아래 서서 양팔을 활짝 벌렸다.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여행을 와서 기쁜 표정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쟁취해낸 떳떳한 자유가 주는 환희였다. 그날 저녁 호텔 베란다에 앉아 영숙 씨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돌아가면 구청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겁나지 않았다. 내 손에는 아들의 사랑이 담긴 명확한 기록이 있고 내 마음에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녀는 한국에 있는 반장댁에게 보낼 사진을 고르며 스마트폰 화면을 톡톡 두드렸다. 사진 속 영숙 씨는 생애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신고하겠습니다. 다낭의 밤하늘을 향해 영숙 씨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속삭였다. 그것은 국가와 맺은 약속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다짐이었다. 다낭에서의 3박 4일은 꿈결처럼 지나갔다. 다시 돌아온 영구 임대 아파트 103동의 공기는 여전히 건조했고 베란다의 화분들은 목이 말라 있었다. 하지만 김영숙 씨의 마음속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민호와 함께 찍은 야자수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자석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영숙 씨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신고하겠습니다. 다낭의 밤하늘을 향해 영숙 씨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속삭였다. 그것은 국가와 맺은 약속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다짐이었다. 다낭에서의 3박 4일은 꿈결처럼 지나갔다. 다시 돌아온 영구 임대 아파트 103동의 공기는 여전히 건조했고 베란다의 화분들은 목이 말라 있었다. 하지만 김영숙 씨의 마음속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민호와 함께 찍은 야자수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자석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영숙 씨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신고하겠습니다. 다낭의 밤하늘을 향해 영숙 씨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속삭였다. 그것은 국가와 맺은 약속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다짐이었다. 귀국 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우편함에 꽂힌 묵직한 갈색 봉투 하나가 영숙 씨의 시선을 붙들었다. 발신인은 구청 사회복지과. 봉투 겉면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안내문이라는 글씨가 고딕체로 박혀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글씨만 보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손발이 떨렸을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나? 수급비가 끊기는 건가? 온갖 부정적인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테니까. 하지만 영숙 씨는 차분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봉투를 뜯었다. 안내문에는 귀하의 소득 재산 변동 내역이 확인되었으니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전산망을 통해 해외 입출국 기록과 통장에 입금된 목돈, 여행 경비가 포착된 것이다. 올 것이 왔구나. 영숙 씨는 당황하지 않고 서랍을 열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반장댁과 머리를 맞대고 이 주무관의 조언을 받아 꼼꼼히 챙겨두었던 그 투명 파일을 꺼냈다. 파일 안에는 아들 민호가 보낸 입금 내역서, 적요란 어머니 칠순 여행, 여행사 계약서, 비행기 티켓, 그리고 다녀온 날짜가 정확히 찍힌 여권 사본이 얌전히 들어있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창구에는 여전히 이 주무관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행은 잘 다녀오셨고요.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덕분에 잘 다녀왔지. 이거 구청에서 날아왔길래 선생님이 시킨 대로 서류 가져왔어. 영숙 씨가 파일을 내밀자 이 주무관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그의 시선이 아들의 송금 내역에 적힌 칠순 여행이라는 문구와 여행 기간이 명시된 항공권에 머물렀다. 잠시 후 주무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네요, 어머니. 3박 4일 일정이라 60일 장기 체류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시고요. 통장에 들어온 돈도 칠순 기념으로 자녀분이 보내주신 일회성 경비라는 게 이 서류들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건 정기적인 소득인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지 않고 경조사비 성격의 금품으로 처리해서 수급 자격 유지되도록 제가 구청에 잘 올릴게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네,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깔끔하게 소명해 주시니 저희가 일하기 더 편하죠. 걱정 말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나서는 영숙 씨의 어깨가 활짝 펴졌다. 법과 원칙은 무서운 회초리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다. 그날 오후 경로당에 들른 영숙 씨는 여전히 카더라 통신을 전파하고 있는 박 여사를 마주쳤다. 박 여사는 영숙 씨를 보자마자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물었다. 형님, 여행 다녀왔다며? 구청에서 별말 없어? 수급비 안 깎였어? 주변에 있던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숙 씨에게 쏠렸다. 모두가 남의 일 같지 않은 불안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영숙 씨는 담담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미리 상담하고 기록을 남기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녀오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이야기였다. 그러자 구석에 앉아있던 반장댁이 거들었다.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그리고 박 여사님, 그 최 씨 할아버지 소문 내가 정확하게 알아왔어요. 반장댁의 말에 따르면 소문의 주인공 최 씨의 사연은 단순히 여행을 갔다가 걸린 게 아니었다. 그는 해외에 있는 지인의 식당에서 2달 넘게 일을 도와주고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2가지가 겹친 것이다. 첫째, 해외 체류 60일 초과. 보건복지부 지침상 조사일 기준 최근 6개월간 6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되는데 최 씨는 이를 어겼다. 둘째, 소득 미신고. 현금으로 받았으니 모를 줄 알았지만 장기 체류 사실이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정밀 조사가 들어갔고 결국 소득 활동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그 양반은 공공재정 환수법인가 뭔가 하는 법에 걸려서 그동안 받은 돈 토해내는 건 물론이고 벌금 같은 제재부가금까지 물게 생겼대요. 부정수급으로 찍히면 원래 줘야 할 돈의 최대 500까지도 더 내야 한다잖아요. 반장댁의 설명에 경로단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몰래와 거짓의 대가는 혹독했다. 단순히 지원금이 끊기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과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노인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영숙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나라 도움받고 산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처럼 살 필요는 없어.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지. 숨기면 독이 되고 밝히면 약이 되더라. 나 이번에 다낭 가서 바다 보면서 생각했어. 떳떳하게 다녀오길 참 잘했다고. 안 그랬으면 그 좋은 풍경 앞에서도 가슴 졸이느라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을 거야. 영숙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박 여사도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말이 맞네. 괜히 꼼수 부리다가 쪽박 차느니 형님처럼 당당하게 물어보고 다녀오는 게 상책이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거실을 채웠다. 그녀는 달력을 보며 다음 달 생계급여 지급일을 확인했다. 여전히 빠듯한 살림이겠지만 이제는 그 돈이 부끄럽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정직한 시민으로서 국가와 맺은 신뢰의 증표였기 때문이었다. 영숙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다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넘겨보았다. 사진 속의 자신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그녀의 비행은 끝났지만 마음속의 투명한 비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고맙다 민호야. 그리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영숙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칠순의 나이에 비로소 찾은 자존감이라는 귀한 선물을 가슴 깊이 품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